글로벌 시니어 스토리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숙은 2015년 2월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기억합니다. 55세였던 그녀는 38세의 아들 민호, 30세의 며느리 혜진, 7살 손녀 지은이와 함께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영숙은 서울에서 중학교 영어교사로 30년간 일했습니다. 은퇴 후 모아둔 돈, 적지 않은 금액을 아들의 호주 이민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손녀 지은이를 위해서였습니다. 민호는 IT 컨설턴트로 제법 돈을 벌었습니다. 안경 낀 뚱뚱한 체격의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2010년 첫 아내가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영숙은 그런 아들을 도우며 지은이를 키웠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애착은 그렇게 깊어졌습니다. 2012년 가을, 민호는 회사 후배 혜진과 재혼했습니다. 혜진은 긴 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초혼이었던 그녀가 애 딸린 남자와 결혼한 이유를 영숙은 알았습니다. 민호에게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민호가 서울 아파트를 팔아 가져온 돈과 영숙이 평생 모은 돈을 합쳤습니다. 스트라스필드의 편의점을 인수했습니다. 럭키마트라는 24시간 편의점. 영숙의 돈이 절반 이상 들어갔습니다. 거주할 집도 샀습니다. 타운하우스. 영숙의 돈과 민호의 돈을 합쳐 구입했습니다. 남은 돈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2016년 초 혜진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생명보험 하나 들어요. 가장으로서요. 민호는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50만 달러 생명보험. 수혜자는 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스필드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매출은 기대에 못 미쳤고 가족은 직접 일했습니다. 민호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혜진은 오후부터 밤까지, 영숙은 필요할 때마다 계산대에 섰습니다. 지은이는 학교 후 편의점에서 숙제하거나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영숙은 2015년 2월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편의점은 간신히 유지됐지만 번창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살이 더 쪘고 머리도 벗겨졌습니다. 혜진은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시드니 CBD의 화려함, 본다이 비치의 여유로움을 볼 때마다 자신의 처지가 초라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민호가 작아 보였습니다. 뚱뚱하게 땀 흘리며 박스 나르는 모습, 영어 못하는 모습, 손님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 2017년 6월 혜진의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트우드 오토 리페어 카센터에 맡겼습니다. 사장은 40대 초반 백인 남자 데이빗. 키 크고 체격 좋고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친절했습니다. 혜진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민호와는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여유 있었습니다. 차는 간단히 고쳐졌지만 혜진은 자주 카센터를 찾았습니다. 데이빗도 혜진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8년 11월 둘은 본격적인 불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데이빗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민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혜진의 잦은 외출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2025년에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영숙과 지은이는 거의 모녀처럼 지냈습니다. 혜진과 지은이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2023년 8월 혜진과 데이빗은 더 큰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새 인생을 시작하려면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민호의 생명보험 50만 달러.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그녀에게 남겨질 가게, 집 그리고 현금. 2025년 8월 체스우드 웨스트필드 근처 카페에서 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도 사건으로 위장. 데이빗이 복면 쓰고 침입, 혜진을 위협하면 민호가 본능적으로 아내를 지킬 것. 그때 민호를 제거하는 것. 혜진은 확신했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지킬 거라고. 2025년 10월 15일 밤 11시.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편의점에는 민호와 혜진만 있었습니다. 복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둔기를 들고 Nobody move. 아무도 움직이지 마. 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호가 뛰어나왔습니다.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마. 민호가 혜진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둔기가 민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쿵. 민호가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혜진이 비명 지르며 민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혜진은 피해자였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의식불명으로 로열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영숙과 지은이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심합니다.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영숙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48시간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영숙은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면회 시간에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정신 차려야지. 지은이가 기다리잖아. 하지만 2025년 10월 20일 새벽 4시 23분 민호는 숨을 거뒀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영숙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65년을 살며 느껴본 적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애간장이 끊어졌습니다. 세 여자는 각자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의 눈물은 가짜였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민호의 장례식은 10월 23일 수요일 스트라스필드 시드니 한인교회에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 100명 넘게 모였습니다. 박영숙은 검은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3일간 거의 먹지 못해 몸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이는 옆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혜진은 완벽한 미망인이었습니다. 검은 드레스에 베일, 빨간 눈. 조문객들이 위로할 때마다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했습니다. 정말 안 됐어요. 그래도 부인이 무사하셔서. 제가 살아서 무슨 소용이에요. 남편이 날 지키려다. 혜진은 흐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아내를. 영숙은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혜진의 눈물, 목소리, 고개 숙인 모습. 영숙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례 예배가 끝났습니다. 찬송가가 울렸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정말 안 계신 거예요? 지은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영숙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영숙은 차에 핸드백을 두고 온 게 생각났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금방 올게. 영숙은 뒤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은 어두웠습니다. 영숙이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검은 SUV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혜진은 키 큰 백인 남자와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You did great today.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다고. 혜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남자는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혜진이 한숨 쉬며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보험회사 조사 때문에. 한두 달은 걸릴 거야.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보험? 혜진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보험 처리에 시간 걸린다고.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편의점과 집을 처분하자마자 돈을 가지고 떠나는 거라고. 캐나다로 계획대로. 영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고. 정말 성공했다고. 그 남자가 혜진 앞으로 뛰어들었다고.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내게 늘 말했다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다고. Pathetic. 한심하네. 영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50만 달러 반반?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남자가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랑 애는?
혜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I don't care. 신경 안 쓴다고. 돈만 받으면 끝이라고. 그리고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는 내 딸도 아닌데 뭐. 시어머니야 뭐. 그냥 놔두고 가면 돼. 알아서 살겠지 뭐. 영숙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혜진이 차갑다고. 혜진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혜진은 남자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남자가 혜진을 껴안았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장례식장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에 앉았습니다. 몸 전체가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살해당한 거였습니다. 아내와 불륜남에게,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에게.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모든 것이 맞춰졌습니다. 혜진의 잦은 외출, 보험, 캐나다, 50만 달러.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5세 노인의 얼굴.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반드시 복수할게. 화장실에서 나와 돌아왔습니다.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미안해. 좀 어지러워서. 영숙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완벽한 연기 중이었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보험금도 편의점도 집도 은행 돈도 모두 지은이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화장됐습니다. 맥쿼리 파크 화장터에서 영숙은 항아리를 꼭 안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지은이를,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을. 유골은 루키우드 공동묘지에 안치됐습니다. 지은이는 비석 앞에서 울었습니다. 혜진은 멀찍이 섰습니다. 묘지를 떠나며 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험금 처리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혜진이 차에 타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편의점. 리얼터한테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편의점을 팔려고. 네. 이제 저 혼자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팔아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나이도 있으신데. 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의 차가 떠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편의점 파는 거예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은 영숙 돈이 절반 이상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민호와 혜진의 공동 명의였습니다. 혜진이 보험금 받고 편의점 팔고 집 팔면 모든 돈 가지고 캐나다로 도망칠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그렇게 둘 수는 없어. 그날 밤 영숙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살인범 보험금 수령 호주법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법에 따르면 살인범은 피해자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범죄자는 범죄로 인한 이익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다음 날 영숙은 또 검색했습니다. 아이폰 접근 방법, 블랙박스 확인 방법, CCTV 복구 방법. 정보를 모았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진이 외출했습니다. 어머니, 보험회사 다녀올게요. 영숙은 고개 끄덕였습니다. 혜진이 나간 후 혜진의 차가 출발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조용히 혜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의 아이폰이 탁자에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아이폰을 두고 나간 모양입니다. 혜진이 아이폰을 가지러 다시 돌아오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비밀번호.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연락처.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만나자는 말, 보험 처리 질문, 완벽하게 계획했다는 안심. 영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침착하게 자신의 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8월 메시지들. 때가 됐다는 말. 10월에 하자는 계획. CCTV 각도 확인. 민호가 혜진을 지킬 거라는 확신. 영숙은 모든 메시지를 빠짐없이 다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방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편의점과 집의 공동 소유권도 주장해야 해. 영숙은 자신의 방으로 가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2015년 은행 송금 내역, 편의점 구매 계약서, 집 구매 계약서. 편의점 구매 45만 달러. 영숙 송금 25만 달러. 민호 20만 달러. 집 구매 78만 달러. 영숙 송금 40만 달러. 민호 38만 달러.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변호사한테 가져가야 해. 혜진의 범죄도 입증해야 해. 영숙은 메모했습니다. 복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시드니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폭풍우였습니다. 지은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민호가 평생 모은 것들, 영숙 자신이 평생 모은 것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혜진아. 내가 한 짓을 세상에 밝혀낼 거야. 그리고 내 손녀와 내 재산을 지켜낼 거야. 그리고 너희 둘을 부숴버릴 거다. 박영숙은 민호가 죽은 지 3주가 지났지만 눈물은 더 이상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냉철한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영숙은 시드니 시티에 있는 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킴. 한국 이름은 김철수. 30년 경력의 이민법 및 재산법 전문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영숙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2015년 은행 송금 내역, 편의점 구매 계약서, 집 구매 계약서, 그리고 혜진의 아이폰에서 찍은 여러 사진들. 제 아들이 한 달 전 강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며느리와 그녀의 불륜 남자가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생명보험금 50만 달러와 제 아들의 재산 때문에요. 영숙은 침착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목격한 대화, 아이폰 메시지들, 캐나다 도망 계획.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아직 부족합니다.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살인 공모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증거를 모으려고 합니다. 영숙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첫째, 편의점 CCTV 원본 영상. 둘째, 혜진 차량의 블랙박스. 셋째, 데이빗의 카센터 CCTV.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영숙의 돈이 편의점과 집 구매에 들어갔지만 법적으로는 민호와 혜진 공동 명의라고. 며느리가 편의점을 팔려고 한다고 하자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여사님,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공동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 처분을 막는 것. 둘째, 살인 혐의를 입증해서 며느리가 보험금과 재산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 호주 법상 살인범은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둘 다 하겠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는 이미 사람을 죽인 범죄자들이라고.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영숙은 바로 심리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혜진과 마주쳤습니다. 영숙은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고 재산 변호사라고 말했습니다. 편의점과 집에 자신의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 팔려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공동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이야. 내가 얼마나 초조해지나 보자. 이틀 후 혜진이 외출할 때 영숙이 물었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를 만나냐고. 민호가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자를 만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된다고.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곤 남자친구라니 말도 안 된다고 잡아댔습니다. 그날 혜진은 외출을 취소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식사 중 영숙이 보험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50만 달러 중 절반은 지은이 거라고. 그리고 보험금 받으면 어디 갈 생각 아니냐고, 혹시 캐나다 같은 데는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전화했습니다. 영숙은 문 앞에서 들었습니다. 이상해. 멍청하다고 생각해온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기도 해. 캐나다 얘기까지 했다고. 영숙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11월 7일 심리전 성공. 혜진 동요 시작. 한편 영숙은 증거 수집도 계속했습니다. 편의점 CCTV 백업 파일, 혜진 차량의 블랙박스 SD 카드를 복사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혜진이 카센터를 수십 번 방문하고 데이빗과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들,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직접 데이빗의 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맡겼습니다. 30분 후 건너편 카페에서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쯤 혜진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데이빗이 나와 혜진을 포옹했습니다. 영숙은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날 차를 찾으러 가서 영숙은 데이빗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도 여기 오냐고. 데이빗은 당황했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데이빗이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이 돌아왔을 때 영숙은 말했습니다. 카센터에 다녀왔다고. 그 금발 파란 눈 사장한테 며느리도 오냐고 물어봤더니 이상하게 당황하더라고.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혜진은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다며 방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가 마르고 있구나. 며칠 후 영숙은 TV 뉴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멜버른에서 보험금 사기 사건이 있었다고. 남편 죽이고 보험금 타려던 여자가 20년형 받았다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 때문에 걸렸다고. 요즘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잘한다고. 지운 것도 다 복구한다고.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혜진의 방은 불은 꺼져 있지만 휴대폰 터치하는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늘 시어머니를 얕잡아 보던 혜진은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1월 중순 영숙은 혜진의 아이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데이빗과 혜진이 주고받은 새 메시지들. 할머니가 카센터에 왔다는 것,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것, 하지만 증거는 없을 거라는 것, 보험금은 2주에서 3주면 나온다는 것, 그럼 바로 캐나다로 떠난다는 것. 영숙은 모든 메시지를 사진 찍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증거를 다 모았다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 심리전. 저녁 식사 때 영숙이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 간다고. 민호 사건 때문에 추가 조사가 있다고.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나 보다고. 혜진의 포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차고에서 혜진이 데이빗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뭔가 알아낸 것 같아. 시어머니가 내일 경찰서 간대. 영숙은 문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가 다 말랐구나. 이제 진짜 시작이야. 11월 20일 아침 박영숙은 NSW 경찰청 본부를 찾았습니다. 시드니 시티 중심가에 위치한 큰 건물이었습니다. 형사과 담당 형사는 마크 톰슨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백인 남자로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영숙은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해당했는데 경찰 보고서에는 복면 강도 사건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계획된 살인이었다고. 며느리와 그녀의 애인이 저지른 범죄라고. 톰슨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의 완벽한 영어 실력에도 놀랐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내놓은 증거들에 놀랐습니다. 영숙은 하나씩 증거를 꺼냈습니다. 첫째, 혜진과 데이빗의 문자 메시지 사진들.
8월부터 10월까지 살인 계획을 논의한 내용들. 둘째, 블랙박스 영상. 혜진이 카센터를 수십 번 방문하고 데이빗과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들. 셋째, 영숙이 직접 찍은 사진들. 11월에도 계속 만나는 두 사람. 넷째, 편의점 CCTV 원본 영상과 복면 남자의 체격 분석 메모. 영숙은 톰슨 형사에게 설명했습니다. 복면 남자의 키와 체격이 데이빗과 일치한다고. 약 185cm 근육질 체격. 톰슨 형사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모았냐고. 영숙은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진실을 찾았다고. 톰슨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증거들로 충분히 재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와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이라고. 하지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눈치챘을 수도 있으니. 톰슨 형사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두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며느리와 데이빗 모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경찰서를 나와 하이드파크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민호야, 이제 거의 끝났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박의 부인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 민호 박살인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피해자예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혜진은 영숙을 봤습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조용히.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혜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게임 끝이야.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아.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데이빗이랑 키스하던 거, 50만 달러 반반 나누자던 거, 캐나다로 도망가자던 거, 다 들었어. 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메시지도 다 봤어. 8월부터 계획했지? 민호가 널 지킬 거라고 확신했지? 한심하다고 했지? 넌 내 아들을 죽였어. 50만 달러 때문에. 그리고 지은이까지 버리려고 했지.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았어? 내가 멍청한 할머니인 줄 알았어? 혜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민호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을까? 혜진아, 괜찮아? 라고 했을까? 널 지키려고 죽어가면서.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지옥에 가야 해. 너와 데이빗 둘 다. 경찰이 혜진을 끌고 나갔습니다. 혜진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이스트우드 카센터에서 데이빗도 체포됐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은 그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혜진과 데이빗이 아빠를 죽였다는 것, 보험금과 재산 때문이었다는 것. 지은이는 울었습니다. 영숙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냈어. 너를, 아빠의 재산을. 할머니와 손녀는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시드니에서 남편 살해 후 보험금 노린 한인 여성과 호주인 남성 체포. 한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2월 초 영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재판은 내년 2월쯤 시작될 거라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과 집의 공동 소유권 소송에서 영숙이 승소했다고. 은행 송금 기록이 명확했다고. 이제 혜진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그리고 보험금도 혜진에게 가지 않을 거라고. 법정 상속인인 지은이가 받게 될 거라고.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30년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를 모은 의뢰인은 처음이라고.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12월 중순 영숙은 루키우드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민호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해냈어. 혜진이랑 데이빗 둘 다 잡혔어. 보험금은 지은이가 받을 거야. 편의점도 집도 지켜냈어. 내가 평생 모은 것들, 엄마가 평생 모은 것들. 눈물이 비석을 적셨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았어. 걔네들이 감옥에 갈 때까지 엄마가 지켜볼 거야. 영숙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재판정에서의 최종 승리를 위해 달려갈 겁니다. 2026년 2월 17일 시드니 법원. 박영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옆에는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17세 손녀는 단정하게 검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법정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 나무로 된 벤치들, 그리고 중앙의 판사석. 재판장, 검사, 변호사들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배심원 12명도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혜진과 데이빗이 앉았습니다. 혜진은 긴 머리를 내리고 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데이빗은 금발을 단정하게 넘기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키 큰 체격에 파란 눈. 하지만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데이빗은 영숙을 힐끗 보고는 무시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60대 백인 여성 판사였습니다. 판사 이름은 애슐리 윌슨.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혜진 박과 데이빗 톰슨은 2025년 10월 15일 민호 박을 살해한 1급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윌슨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40대 백인 남자 이름은 제임스 맥도날드. 20년 경력의 검사였습니다.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고.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금 살인이라고. 피고인들이 8월부터 계획을 세웠고 피해자가 아내를 지키려 할 것을 이용해 살해했다고. 검사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사진들. 배심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증거를 봤습니다. 혜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50대 백인 여성, 이름은 수잔 챈들러.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혜진은 무고하다고. 문자 메시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혜진은 데이빗의 조종을 받았을 뿐이라고. 데이빗의 변호사도 일어섰습니다. 60대 백인 남자 이름은 피터 그레이. 그는 주장했습니다. 데이빗은 강도 사건과 무관하다고. 혜진과 불륜 관계는 맞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재판 첫날이 끝났습니다. 2월 18일 재판 둘째 날. 검사는 박영숙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영숙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검사가 물었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무엇을 목격했냐고. 영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과 데이빗이 키스하는 것을 봤다고. 둘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보험금을 반반 나누자고 했다고. 캐나다로 도망가자고 했다고. 민호가 혜진을 지키려 뛰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심하다고 비웃었다고. 배심원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의 변호사 수잔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정확히 들었냐고. 오해한 것 아니냐고. 영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30년간 영어교사였다고. 모든 단어를 정확히 들었다고. 데이빗의 변호사 피터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해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영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증거를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고.
점심시간 영숙과 지은이는 법원 카페테리아에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재판 잘 되고 있는 거죠? 응, 걱정 마.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던 영숙은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데이빗과 그의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혜진에게 돌리라고. 자신은 혜진의 계획에 속았을 뿐이라고. 혜진이 자신을 유혹했고 자신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라고. 변호사 피터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혜진을 주범으로 만들면 데이빗의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영숙은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 나쁜 놈들.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저들끼리 싸우게 만들면 어떨까? 2월 19일 재판 셋째 날. 검사는 편의점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복면 남자가 들어오는 장면. 혜진을 위협하는 장면. 민호가 혜진 앞으로 뛰어드는 장면. 민호가 쓰러지는 장면. 검사는 체격 분석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복면 남자의 키와 체격이 데이빗과 일치한다고. 185cm, 근육질 체격, 걸음걸이 패턴까지 일치한다고. 데이빗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도 제시했습니다. 혜진과 데이빗이 카센터에서 만나는 장면들,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들,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들. 배심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데이빗의 변호사 피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 데이빗 톰스는 새로운 증언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혜진이 데이빗을 쳐다봤습니다. 데이빗은 혜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허가했습니다. 데이빗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혜진의 계획이었다고. 혜진이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혜진이 남편을 죽이자고 제안했다고. 자신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혜진이 계속 유혹했다고. 결국 혜진의 말에 넘어갔다고. 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혜진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혜진의 변호사가 혜진을 진정시켰습니다. 데이빗은 계속 말했습니다. 혜진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자신은 혜진의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복면을 쓰고 편의점에 가라고 한 것도 혜진이라고. 혜진이 민호가 자신을 지킬 거라고 확신했다고.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법정이 끝난 후 복도에서 혜진이 데이빗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이 막았지만 혜진은 소리쳤습니다. 데이빗,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사랑했잖아. 캐나다 가서 새 출발하기로 했잖아. 데이빗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랑? 그런 거 없었다고. 혜진이 돈이 있어서 만난 거라고. 이제 끝났다고. 혜진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숙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싸우고 있어요. 응. 악인들끼리는 결국 배신하는 법이야.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변호사 수잔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모든 것을 밝히기로. 2월 20일 재판 넷째 날. 혜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의 변호사 수잔이 물었습니다. 데이빗의 증언이 거짓이냐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데이빗의 계획이었다고. 2017년 혜진이 카센터에 차를 맡기러 갔을 때 데이빗이 먼저 접근했다고. 데이빗이 불륜 관계를 제안했다고. 혜진은 외로웠고 남편 민호가 점점 무능해 보였다고. 그래서 데이빗에게 빠졌다고. 2023년 여름 데이빗이 말했다고. 자신에게 빚이 있다고. 카센터가 어렵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제안했다고.
혜진의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과 재산을 갖자고. 혜진은 처음엔 거절했다고. 하지만 데이빗이 계속 설득했다고. 민호는 어차피 성공 못할 사람이라고. 편의점도 망해가고 있다고. 보험금 50만 달러와 편의점과 집을 팔면 둘이 캐나다에서 여유롭게 새 출발할 수 있다고. 혜진은 결국 동의했다고.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데이빗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검사 제임스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그럼 왜 문자 메시지에서 혜진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논의했냐고. 왜 민호가 자신을 지킬 거라고 확신했냐고. 혜진은 울며 대답했습니다. 데이빗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데이빗이 민호의 성격을 이용하자고 했다고. 민호는 착한 사람이라 아내를 지킬 거라고 데이빗이 말했다고.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민호 오빠는 저를 지키려고. 혜진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습니다. 저는 괴물이에요. 제가 미쳤어요. 데이빗한테 속았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데이빗은 저를 이용했어요. 돈만 원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데이빗의 은행 계좌 조사 결과였습니다. 데이빗에게는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카센터 운영도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데이빗에게는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호주 백인 여자. 20대 후반. 데이빗은 그 여자와 2020년부터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검사는 계속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데이빗이 그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들. 곧 큰돈이 생길 거야. 한국 여자 하나 이용하고 있어. 바보 같은 여자야.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 혜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혜진은 데이빗을 쳐다봤습니다. 데이빗은 무표정했습니다. 데이빗,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 캐나다 가서 결혼하자고 했잖아. 데이빗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정리를 명령했습니다.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휴정 시간 혜진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혜진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어. 내가 바보였어. 영숙은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도 영숙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됐어. 영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후회해도 민호는 안 돌아와. 내가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 어머니. 저 정말 미안해요. 넌 지옥에 가야 해. 그게 내 운명이야. 영숙은 돌아섰습니다.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검사는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유죄라고. 혜진은 남편을 배신하고 살인에 동의했다고. 데이빗은 계획을 주도하고 실행했다고. 둘 다 1급 살인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혜진의 변호사 수자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혜진이 데이빗에게 조종당했다고. 혜진도 피해자라고. 데이빗의 변호사 피터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배심원들이 평의실로 들어갔습니다. 4시간 후 배심원들이 돌아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평결이 나왔냐고. 배심원장이 일어섰습니다. 백인 남자 50대였습니다. 혜진 민호 박살인 1급 혐의에 대해 유죄입니다. 혜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데이빗 톰슨, 민호 박살인 1급 혐의에 대해 유죄입니다. 데이빗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판사 윌슨이 말했습니다. 혜진 당신은 남편을 배신하고 살인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비열한 범죄입니다.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가석방 불가.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데이빗 톰슨, 당신은 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혜진 박을 조종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호 박을 살해했습니다.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가석방 불가. 데이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패정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영숙은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둘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를 위해 정의가 실현됐어요. 응, 지은아.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법정을 나오는 길 혜진이 호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영숙과 지은이를 봤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혜진이 불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제가 미쳤어요. 영숙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혜진아, 넌 25년 동안 매일 후회하며 살 거야. 그게 내 벌이야. 혜진은 끌려갔습니다. 데이빗도 호송되어 갔습니다. 데이빗은 끝까지 무표정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에서 영숙과 지은이는 시드니의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맑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의점은 어떻게 해요? 팔아야지. 우리 둘이 운영하기엔 힘들어. 팔아서 내 대학 학비로 쓸 거야. 그리고 집도 좀 더 작은 데로 옮기자. 우리 둘이 살기엔 지금 집이 너무 커. 네, 할머니. 지은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니 내가 결혼할 때까지, 아니 평생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지은이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두 사람은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과 지은이는 루키우드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민호의 비석 앞에 섰습니다. 영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해냈어. 혜진이는 25년, 데이빗은 30년 감옥에 갔어. 보험금은 지은이가 받았어. 50만 달러.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지은이를 위한 돈이야.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의점도 정리할 거야. 집도 팔 거야. 지은이 대학 학비랑 생활비는 걱정 없어. 지은이도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게요. 아빠가 지켜주신 인생 낭비 안 할게요. 영숙과 지은이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묘지를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편히 쉬어. 엄마가 지은이 잘 키울게. 약속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6년 3월 시드니의 봄. 박영숙과 지은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체스우드에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였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였습니다. 지은이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영숙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민 온 한인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영숙을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혜진 이모 미워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죽은 내 아빠가 살아 돌아오진 않겠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25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잖아. 그것도 벌이야. 데이빗은요? 그 사람은 악마야. 30년도 부족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변호사 될래요. 할머니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박영숙과 지은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